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의 고위 간부 2명이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정식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야당이 고발한 법무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와 함께 반발하는 검사장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조치가 내려질지 여부가 이번 사태의 1차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브라질 벨렘에서는 제30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연 차관과 함께 탄소 중립 이행 정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엔 기자 대 기자입니다.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정치 토크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재억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박재억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집단 성명을 주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반발한 검사장들을 강하게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와중에 나온 검사장들의 사퇴입니다. 자, 박찬수 대기자님, 예. 사퇴 배경이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런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평가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직접적인 이유는 이번 그 항소 포기, 네. 항소 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의 성격, 그게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어쨌든 최근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 흐름에 대한 반발이 누적되어 오다가 이번에 딱 항소 포기 사건이 나오니까 이걸 계기로 네.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지금 분위기로 가면은 1년 뒤, 그러니까 내년 추석 때쯤이면 검찰 개혁 법안이 실행에 들어가서 아마 검찰청 간판이 내려지고 네. 보안 수사권도 어느 정도 지금 남게 될지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검사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만 여론이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나면서 어떤 검사들 그리고 검찰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비판이 굉장히 강해갖고 네.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가 이번에 딱 그 대장동 주범, 김만배 등 주범들에 대한 어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위해서 지시하니까 딱 이게 우리들의 어떤 명분, 검찰의 존재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딱 표출된 그런 하나의 딱 키포인트가 이제 사의 표명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찬수 대기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 여건상 어떻게 반발 목소리를 못 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그 반발하는 모습을 집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강찬호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동안의 흐름보다도요. 이거 자체 하나가 너무 커요. 이거는 한 나라의 사법권을 국가의 공권력을 포기한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경찰이 잡아서 어떻게 보면 살인 같은 중죄를 한 사람을 잡았는데 지금 이 사람을 그냥 소매치기나 그냥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위반법으로 지금 나중에 풀어줄 정도로 지금 낮춰버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지금 당장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남욱이라는 사람 뭐 하고 나섰습니까? 내 돈 국가가 지금 동결한 거 다 내놓으라고 벌써 뻔뻔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 다 부당 수익으로 얻은 돈 어디다 썼습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싫어하는 강남, 신사동, 역삼동 이런 데다가 지금 빌딩 사고 그 사이에 수백억씩 오르고 지금 이런 거 다 지금 뻔뻔하게 이제 향유를 하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뭐로 이뤘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성호 장관의 소위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사실상의 외압 때문에
검찰이 그 노만석 검찰 총수 대행이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 나라의 어떤 공권력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전에 흐름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이거 자체로 검찰이 이런 식으로라도 어떤 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검사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볼 때는 이 두 분이 특히 그 동기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 동기인데 두 분이 동기이기 때문에 동기고 이제 지금 이런 이번에 입장을 낸 지검장들 중에서 가장 이제 서열이 높죠. 그러니까 수원지검장이 그렇죠. 예. 이제 연배가 제일 높기 때문에 아마 그 선배 입장에서 이런 것을 그 주도적으로 지금 내가 안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요걸 한번 먼저 강찬호 의원께 여쭤볼게요. 그래서 사표를 냈더니 네. 여당은 사표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 밟아야 한다. 네. 오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거 지금 저 변호사 광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하지 못하게 징계해서 그거 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강경 대응 배경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헛발질만 엄청 할 거고요. 이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잘못되신 게 징계를 어떻게 해요? 뭘로 합니까? 이분들 지금 한 거라고는 검찰 내부 이 프로세스 망에다가 설명을 우리 노만석 대행님한테 설명을 요청드린다. 항소 포기 경위 플러스 법적인 어떤 설명까지 해달라. 자, 근데 보십시오.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유 없이 기사가 빠지면 우리 편집국장께 설명을 요구드린다. 많이 싸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것도 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도저히 당신은 편집국장 자격이 없다. 물러나라. 해갖고 타도 사퇴. 이런 식으로 하는 경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기자 일동은 이번 기사 빠진 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000 편집국장님께 경위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자, 이런 대자보 붙이고 이제 입장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자들이 파면 징계 대상입니까? 이런 일은 검찰 안에서 이 프로세스에서 기왕에도 여러 가지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직상의 언론에 아까 말한 대로 기자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사가 빠지거나 항소가 포기되면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조직 내 소통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고 뭘 징계를 해요? 징계는 이런 겁니다. 검사가 돈을 받았거나 피의자한테 성추행을 했거나 하여간 또는 누가 봐도 이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소를 안 하고 넘어가고 이러면 징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징계 대상은 제가 볼 때 노만석 대행이 지금 징계 대상이고요. 이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한 거라고는 설명을 요구드린다밖에 없어요. 그런 온건한 수준의 지금 입장 요구이기 때문에 이거 검사 징계 근거가 없어서 만약에 이걸 갖고 징계하면요 행정소송은 100% 이깁니다. 검사들 다 이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일로대기만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자,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박찬수 대기자님께 이런 방식으로 드릴게요. 몇몇 이제 검찰 내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공봉숙 서울고검검사 이분이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던 검사더라고요. 업무상 위법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강등시키겠다. 어처구니 없는 겁박이다 했고 한 부장검사는 뭐라 그랬냐면 검사들 의견 표명도 하지 말라는 건데 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지시에도 찍소리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런 반발들은 어떻게 이유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했죠. 네네. 신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상민 장관이 있었고. 이상민 장관이 옛날에 치안본부가 옛날 내무부 산하에 있었거든요. 내무부 장관이 치안본부를 통솔했죠. 그러니까 경찰청이 완전히 내무부,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수족이 이렇게 돼갖고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막자는 취지에서 경찰청으로 외청으로 독립시켰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려 해갖고 다시 이제 경찰청을 통제를 한다라는 논란이 일었죠. 그때 경찰 간부 한 56명이 회의를 하고 여기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때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연가나 월차 같은 걸 내고서 참석했던 거거든요. 근무 시간 중에 나갔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6명한테는 다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고 그때 윤석열 정부는 이게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비난하면서 당시 회의를 주도했던 유사명 총경은 대기 발령을 했었거든요. 징계를 했던 겁니다. 그때 다.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어쨌든 검사도
지금 그 어떤 검찰총장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13명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갖고 항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명백하게 그 공식적으로 내려온 결정을 항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징계, 물론 그것이 징계가 나중에 적법하냐 아니냐는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따져야 될 문제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행해왔던 행태를 보면은 이건 분명히 징계 사안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징계 내린 게 기준점이라는 말씀이세요? 옳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해왔고, 그리고 검사들이 더 이렇게 그 자기 목소리 내는 이유가 하나면 뭐냐 하면은 검사 징계는 일반 공무원 징계하고 다릅니다. 네.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법에 따른 징계 받거든요. 근데 검사는 검사 징계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갖고 검사들은 파면은 못합니다. 파면 못하고 또 검사 징계는 일반 공무원들은 중앙 그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검사 징계는 누가 하냐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네. 근데 법무부라는 게 대부분 검사 출신, 검찰들도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징계를 하는 겁니다. 왜 검사에게만 이렇게 특권을 주냐? 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아니면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얘기하는 건 검사도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검사들만 이렇게 특권을 주고 검사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냐. 검사도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고 똑같이 파면도 할 수 있게 하고 네.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박찬수 대기자님은 예.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그 민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강한 징계를 때려라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평검사로 강등시켜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좀 세부적인 문제긴 해도 예. 징계를 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네요. 저는 뭐 징계를 해야 된다 사실 뭐 의견 표명한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갖고 뭐 중징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평검사로 강등한다고 그랬는데 네네. 사실 그것도 말이 맞지 않은 게 지금 저희 검찰 공무원법에 보면은 검사는 검찰총장하고 검사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검사장은 이게 직책입니다. 직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제가 지금 대기자입니다만 저도 편집국장을 지냈거든요. 편집국장은 보직이죠. 그런데 편집국장이 편집국에서 가장 높고 기자들에서 가장 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국장 지내고 나면 그냥 기자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장을 검사로 보임한다고 그래갖고 이게 강등이라거나 징계가 아니고 이거는 그 인사 조처일 뿐이죠. 지금 되게 표현이 저는 좀 와닿지 않는 게 편집국장 했어요. 편집국장 했는데 한 두세 달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기자로 갑자기 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이야. 물론 박찬수 편집국장이고 박찬수 기자죠. 근데 편집국장 보통 한 2년 정도 해요. 1, 2년 합니다. 근데 한 석 달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방이 붙더니 편집국장 박찬수 뭐 기자 이렇게 나요. 그게 누가 봐도 그럼 회사 설명은 그냥 박찬수 원래 기자였고 국장은 직책이었을 뿐이고 그냥 기자니까 아무런 이게 인사에 그 사람한테 불이익 준 것도 없고 처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누가 그렇게 봅니까? 당연히 임기를 다 채우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는 그다음에는 뭐 어디 논설 무슨 실장으로 간다든지 뭐 그 상응하는 대로 가지. 어느 날 갑자기 박찬수 편집국장 기자 이래 버리면은 뭐 논리만 그렇게 지금 뭐 논리로야 무슨 그런 설명을 못 하겠느냐마는 그거는 우리 같이 언론을 하고 계시는 진행자님도 아마 그 납득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이거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한 게 지금 마치 그게 어떤 기준점이 돼야 된다. 이재명 정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모두 다 틀렸고 나쁜 일이었고 그거 다 바꿔갖고 뭐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 이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저는 좀 이 잣대가 좀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거가 떨어져서 이것만 볼 경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가 명령이에요? 항소 포기를 한 거는 그냥 노만석이 항소 포기 한 거예요. 검찰 전체적으로. 각 검사들한테 명령한 건 아니다. 명령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항명했다고 민주당이 저러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항소 포기하고 명령했는데 거기에 지금 반항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무슨 명령을 했어요? 스스로 자인하는 거다? 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항명이라는 지금 말을 지금 빈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뭘 항명했다는 거예요? 항소 포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 검사들이 그 명령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요구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한 것뿐이에요. 좀 전에 우리 박 위원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그냥 의견 표명한 거 가지고 징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그게 개인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만 딱 간단하게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항명이라는 건 지금 왜 국민의힘에서 항명을 문제 삼냐면 이 명령이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거 아니냐. 어? 그렇기 때문에 항명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이 저 문제 삼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들이 항명한다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 얘기를 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노만석 그 당시 검찰총장 대행의 결정이거든요.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그거를 그게 하나의 명령으로 본다. 왜냐하면 노만석 대행이 중앙일보와의 그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상당히 부대꼈다 그러면서 뭐 위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랬지만 결국은 내 결정이었다. 항소포기가.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결정이었던 거거든요. 자, 검찰 내부의 결정에 대해서 편집국장의 지시 이거 취재라고 지시했는데 부장이 아니 나 그 왜 이거 지시하냐 못한다 하면 그거 우리가 항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항명이라는 얘기 쓴 거지. 아니 그런데 잘 보세요. 꼭 항소 취소의 그거에 대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그거를 하나의 지시의 큰 포괄적 의미로 본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니 좀 전에 잘 보세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하면은 모든 게 항명이죠. 아까 말한 대로 기자들이 편집국장이 최종으로 결정해서 기사 뺐어요. 뭐 여러 가지 고려로. 그럼 기자들이 질문해요. 왜 빼셨어요?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항명이에요? 이미 기사 이미 항명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 편집국장이 이건 기사 도저히 안 되니까 빼 이랬는데도 편집국장 잠깐 나간 사이에 그냥 출고 버튼 눌러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지. 그게 항명이에요. 기사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항명이고요. 결국 편집국장이 끝내 못 나가게 해가지고 기자들이 집단적으로 아니 이거는 기사 요건이 되는데 왜 못 나가게 하시나요? 요거를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항명이에요? 이거는 의견 표명이고 당연히 질문을 한 겁니다. 항명의 의미를 따지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짧게. 자, 요 다음 질문도 있으니까. 자, 정성호 장관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 없는 걸로 안다. 법무부 검찰이 빨리 안정돼야 하는 게 중요하다. 고민 중이다. 자, 강찬호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분 제가 볼 때 징계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징계 근거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왜 기자들이 뭐 공공국장 타도하자 당장 사퇴하라. 당신은 자격 없다. 그렇게 경무 쓰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왜 이 기사가 빠졌는지 저희는 묻습니다. 이렇게 한 게 벌써 톤이 다르잖아요. 후자 지금 이 검사들의 지금 입장도 그 정도예요. 지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식으로 나갔어요. 당신 자격이 없으니까 사퇴하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내부의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징계 근거가 없어요. 지금 여러 법조인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가지고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법에 정해져 있어요. 검찰적 돈발 검사 규제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했던 부패, 돈 받은 거,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리한 거, 뭐 법을 어긴 거 이런 거지. 이렇게 의견 표명하고 할 수가 없어요. 행정소송 100% 검사를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정성호 장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박찬수 대기자님. 여당에서는 지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막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빨리 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검찰 개혁 과정이나 이런 거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은 조금 신중하게 조금 시간을 갖고 하려 그러다가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을 여러 번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민주당이 밀려서 일부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어요. 일부라도.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워요? 뭐 징계로까지는 안 갈 거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더 이상의 이렇게 집단 행동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지금 사표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 이제 2명 냈고 또 몇 명 더 낼지도 모르죠. 아니 본인이 그거 하기 싫어갖고 그만두겠다는데 그거 갖고 징계하겠다는 거는 어쨌든 조금 좀 약간 측면이 그게 약하니까 만약 이걸 갖고서 진짜 사표를 내는 게 도망이라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만두겠다는데 사표를 내는 게 이제 검사장급 몇 명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뭐 부장검사든가 어디 집단적으로 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낸다 하면 그 자체도 이게 정치적 성격이 띄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뭐 징계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한두 명에다 몇 명이 더 사표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표에 그 밑에는 사실은 이런 이번에 항소 포기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깊게는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검찰 개혁의 가장 초점은 검찰 조직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청의 폐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이번 타이밍을 맞아서 그런 강한 반발을 보인다. 그렇죠. 어차피 1년 뒤에 검찰청 없어지는데 그러면 아차피 이럴다 이번 기회를 딱 잡아갖고 내가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고위 검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검사들 갖고는 그냥 내보내줘야지 뭐 그걸 갖고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것이 더 이제
확장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거고 네. 이렇게 징계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까지 검사들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렸다. 검사들은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하니까 자기들이 아무 말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어떤 비판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하기도 힘들게 하겠다. 공직 진출도 힘들게 하겠다. 약간 감정적인 이렇게 대응일 뿐이고 네. 지금 상태에서 좀 근데요, 징계로까지는 감정적인 아직- 대응인데 예. 그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감정적인 대응은 밥 못 나중에 먹게 돼요. 한다는 거. 그런데 네, 그다음에 네. 그거 다 무리수로 이어져. 지금 보세요. 이거 자체가 민주당의 점수를 얼마 깎아먹습니다. 현실적으로 근거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그저 검사들 겁박하려고 마구잡이로 흘리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러니까는 점점 오만해지고 점점 그냥 아무 소리나 내뱉는 정당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자, 근데- 네, 예. 박찬수 대기자님 근데 짧게. 민주당이 다음 그렇게 예.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그런 검찰 특권에 대한 공격이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먹힌다고 보기 때문인 측면도 있는 그저 거거든요. 이 네. 검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물론 그 특수부 검사의 저 해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담당해온 예를 들어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정말 그야말로 경찰이 미처 잡지 못한 거 또는 경찰에서 봐준 거 이런 것들을 다시 그것을 잡아내서 결국은 국민한테 피해를 최소화해주고 국민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해준 보안 수사권의 그 기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검사 밉다고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네. 자, 지난주에 법무부 대검찰청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 앞을 찾았던 국민의힘. 오늘은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서 법무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러고도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합니다.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징계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항명이라면 그래서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법무장관 사퇴하라. 두 번째 얘기는 국정조사 받아라. 법무장관 사퇴하라. 이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정조사 이거는 여야가 협의도 하고 하더라고요. 논의도 하는데 여당은 법사위에서 뭐 여당 그 워딩으로 조작 수사 과정, 보고 과정, 뭐 그다음 요번 항명 뭐 반발 사태죠. 이런 것들을 집중 보겠다. 야당은 여야 동수 별도 특위에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요거는 같이 다 다루기로 하는 걸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저는 뭐 박찬수 접점을 기자님. 찾으면은 예. 좋죠. 그렇게 가면은 어쨌든 이렇게 지리하게 정책 공방할 게 아니라 진짜 한번 보자.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예. 가면 좋은데 아마 국민의힘이 이걸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건 어쨌든 이번 항소폭이 그 부분인데 이걸 통해 갖고 국정조사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온 전 과정을 다시 이제 리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저기 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그 이재명 성남시하고 연결시키려고 사건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그리고 피의자들을 겁박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민주당의 얘기니까 네. 그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면은 결코 이렇게 국민의힘한테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한다면은 저는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A부터 Z까지 시작부터 지금 항소 포기까지 한번 쭉 그 국정조사 특검을 한번 해봤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강찬호 위원님. 그렇게 검찰이 부풀리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판사가 저렇게 네. 지금 이렇게 줄여도 저렇게 8년 유도 뭐 김만배 8년 나오고 다 전부 다 줄줄이 지금 몇 년씩 징역받고 법정 구속되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실제 판사가 바보인가요? 지금 판사가 그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는 더 많은 의혹과 혐의가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산정이 어렵고 등등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한다 이런 것들이 무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건 것만 앞으로 더 따져보라는 취지의 더 얘기다. 따져보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부풀리고 없는 죄를 부풀렸다. 한마디로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 지금 아무 죄가 없는데. 김만배의 죄를 부풀렸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죄를 잠깐만요. 부풀렸다는 거기도 얘기죠. 지금 수뇌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남시 수뇌부하고 민간업체하고 하는데 유동규가 지금 보니까 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고 중간 책이었다고 나오잖아요. 중간 관리자라고. 그러니까 수뇌부에 대해서 지금 얼마든지 더 따져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갖고 지금 이번에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이재명 그 공범으로서 이 재판 관련된 범죄 혐의로서 네. 재판받고 있는 건 이 부분은 이재명 피고인이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얻게 된 이득은 상당하다. 특경 가법의 혐의 위반 혐의,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또 최측근 정진상의 그 같은 혐의 또 면탈 가능성 높아진 거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불리해진 점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전에 나온 문제 본류로 돌아가서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걸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도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단지 이제 프레임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당한 외압에 둘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 그런 거 부풀린 쪽에만 그것만 하겠느냐, 이런 거 갖고서는 지금 있겠죠. 둘 다 하면 됩니다. 네. 네. 민주당은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담은 팩트시트 공개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환경 만들겠다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습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습니다.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입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 박찬수 대기자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보니까 기업 총수들과 같이 이제 회동을 했는데 여기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주요 기업들은 국내 투자 우리가 좀 예상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미 투자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우려가 많았는데 그래서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연장선상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규제 완화라든지 규제 부분 이제 좀 신경 쓰겠다는 부분인데 여당의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아까 배임죄 관련해서 딱 하나만 이제 덧붙이면은 어쨌든 이번 1심 판결에서 이제 특경가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는 무죄가 됐지만은 형법상 배임죄는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하고 이게 어쨌든 항소 취하를 한다고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그 피의자로 있는 사건에 직접적인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로펌 우리나라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 제 친구들하고 몇 명 같이 저녁 사는데 다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 사건과 그 사건이 별개의 사건인데 이거를 이렇게 항소 포기했다고 그래갖고 그쪽에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일반적으로 법조계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논리를 연결시키면서 공격하는 거는 저는 너무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하나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한미 관세 협정이 타결됐으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로 돼 있는 규제를 이제 네거티브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어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포지티브로 돼 있으면 모모 외에는 다 금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활동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가 제약이 특히 IT라든가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AI 사업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 조항들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 기업 관련 법들 중에는 뭐뭐만 합법적이고 뭐뭐만 정당하다. 그 외에는 모두 이렇게 딱 규제로 딱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은 뭐뭐 외에는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네거티브로 바꾸는 게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어떤 정부 여당은 움직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그룹들도 별 반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전에 강찬호 저 의원님. 이것도 저도 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느 파트너 무슨 변호사들 저 듣고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저도 저 꽤 베테랑 굉장히 유명한 법조인들한테 다 들었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빠져나가고 약하게 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 그분들을 이렇게 저희 평가를 하고 스튜디오에 있어요. 모시고 한번 그 재밌겠는데. 아, 예. 그거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은 법조인, 지금 일반적인 법조인계라고 하시는데 제가 들은 저도 지금 나름대로 검찰에서 잔뼈 굵고 최고위직 저 경험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인 법조계라면 그분들도 충분히 저 포함된다고 보고요. 네. 그 특경가법이라든가 이해충돌방지법 이거 걸리면은 이거는 진짜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이거 다 빠져나갔는데 이게 왜 본인한테 이득이 안 됩니까? 그리고 그러면 저 이걸 묻고 싶어요. 야 그러면 도대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고 이진수 차관은 아예 전화하면서 사실상 지금 여러 형태로 압박한 정황이 뚜렷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누가 봐도 지금 정성호를 비롯해서 죄송합니다. 정성호 이 말이 정말 정성호 장관. 김만배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지켜줘야 될 사람들입니까? 왜 이러는 건가요? 왜 이 사건만 유독 본인들도 이거 나중에 이제 이게 보도되고 나가면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해명하느라고 바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부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아니 그것부터 저 설명이 안 돼요. 이 탐나라 장관이 이렇게 얻어맞을 짓을 쓸데없는 일을 그렇게 검토도 안 하고 했을까요? 저는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지금 들어가서 본론은 좀 짧게. 네. 네. 규제 다 좋은데 그러려면 법인세 1%포인트 올리는 거 그다음 최근에 NDC라 그랬고 탄소 감축 목표 확 올려버린 거 이런 것부터 노란봉투법. 조금 좀 그리고 네. 노란봉투 다른 문제죠. 그거는 네네. 이제 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크게 보면은 예. 본인들이 지금 만든 규제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부터 한번 좀 되돌아보시면서 하기 바랍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정체가 일찍부터 심합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양방향으로 모두 전 구간 많이 밀립니다. 안양 방향은 고척교에서 금천교 사이만 30분 정도 걸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많이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긴 구간 많이 어렵습니다. 반대 잠실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 심해졌고요. 이후 여의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정체가 극심합니다.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낮 시간에 큰 사고가 있었던 고령 2터널 부근은 지금 작업 때문에 지나기가 불편합니다. 고령 분기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전주 부근 2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일대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북광산에서 산월까지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TF 이름이 아주 멋져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자, 계엄에 가담하거나 혹은 협조적이었던 공무원들 가려내겠다는 그 TF입니다. 자, 뭐 이런저런 그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내 편 네 편 가르냐, 줄 세우기 하는 거냐, 적폐 청산 시즌 2냐, 뭐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 논란, 뭐 야당에선 예를 들어서 숙청이다, 공포 정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김민석 총리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다. 박찬수 대기자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김민석 총리가 오늘 했다는 얘기 보도된 그 조사를 오래 끌 필요도 없고 전선을 확대할 생각도 없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김민석 총리의 생각이고 그 진의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난 그 12월 3일날 이제 내란 그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올 6월에 이제 정권이 교체됐는데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 검찰, 경찰
그리고 여러 부처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불만들이 내부에서 터져 나오냐면 저 사람은 12.3 그때 그 계엄 선포할 때 거기에 동조했고 네. 그 도왔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승진하냐. 그런 이제 불만들이나 이제 논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접수될 때마다 좀 조용히 조사해서 처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구를 이렇게 세우다시피 해서 전 부처적으로 뭐 항공 안전 뭐 운항청인지 안전청 뭐 이런 데까지 다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굳이 그렇게 할 정도면 이렇게 그냥 크게 뭐 TF까지 범정부적 TF까지 만드는 게 과연 그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네네. 어쨌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또 인사는 한 번 한 다음에 사후에는 그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한 번 누구를 이렇게 인사를 승진시켰는데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대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 다시 이렇게 원래 직위로 복귀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것들 차단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약간은 이제 좀 그 규모가 좀 크게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아마 김무석 총리가 오래 끌지 않는다. 그리고 전선을 확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 갖고서 사법적인 문제로 갖고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적폐청산2 문재인 정부 초기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했던 적폐청산과는 다르게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신속하고 빨리 그리고 굉장히 폭이 좁게 어떤 레이저식으로 이렇게 딱 포커싱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넓어지고 길어지면은 현 정부에도 도움될 게 별로 부담이 없죠. 될 수밖에 없다. 자 강찬호 위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2016년에 9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휴대폰 뺏기면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취지의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결국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뭐 소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 부처로 따져서 하면 제법 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휴대폰 내놔라, PC 내놔라. 이재명 대통령 지침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항명이죠. 이거야말로 항명이네요.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그 얘기를 할 때 보면 이걸 맥락을 보면은 수사를 당할 때조차도 이제 그런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사법공간지 수사기관도 아니에요. 애초에 이미 제출 요구 자체가 불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말을 더더욱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이런 것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는 대통령 말씀을 지침을 따르는 게 제일 그 공무원들이 이재명 정부 공무원들답게 항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고 그거 내놔라고 하는 이쪽은 항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둘째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성남시가 신상진 시장으로 이제 3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재명 시장 시절에 핸드폰 사용력을 보니까 성남시가 직접 밝힌 겁니다. 이재명 시장 재직 8년 동안 공용폰이 8번 바뀌었어요. 그 밑에 정진상도 뭐 6번, 7번 바뀌고 너무 많이 바뀌니까 도대체 이 바뀐 내역, 사용 내역이 뭐냐? 이거를 이제 질의를 했더니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거야말로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제 통화 기록이라고 하면서 성남시장직 신상진 위원회가 전임 시장 등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 행위다. 지금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는 전면군을 넘어 수사기관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민주당이 한 겁니다. 자, 이번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관련입니다. 자, 뭐 사사건건이라는 얘기를 해도 크게 과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이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 앞에 뭐 일자리인지 뭐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은 두 번째래요.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 문제, 한강버스 안전 문제. 이건 뭐 멈춤 사고 나니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건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있죠. 자, 세 번째는 광화문에 있는 감사의 정원. 뭐 여기에도 또 그 광화문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는 강찬호 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국무총리가 뭐 국정 전반을 관할할 수는 있는데 왜 유독 오세훈 시장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그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뭐 속마음이나 의도를 너무 국민들이 알아버리고 또 진짜 서로 그게 아니라고 하도 불필요한 오해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전선거 운동이다 이런 그 비판도 해요. 사전선거 운동이라고까지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뭐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도 어디까지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오세훈 시장 지지율도 높고 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지금 낮아서 대항마가 썩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이제 서울시장 그 후보 희망군이었던 뭐 네. 박주민, 서영교, 뭐 전현희, 박홍근 뭐 이런 분들 말고 지금 그 성동구청장 했던 하고 있는 네. 정원호 청장 예. 이런 분들도 막 다시 이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민석 총리가 네. 어떤 의미에서 좀 여차하면? 차면 본인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오세훈 시장을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나선 인상으로 보이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총리라는 거죠. 의원일 때하고 또 다릅니다. 영등포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라면 또 당연히 이제 서울시장 생각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박주민 의원이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는 것과 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넘버 2 이런 서울 말고 전체 국가 전체의 정책을 지금 책임져야 되는 총리가 다르다. 좀 그리고 사실 사안들을 보면 한강 버스도 그렇고 또 그 종묘 그다음 심지어는 뭐 감사의 정원 이런 거는 사실 총리 입장에서 보면 물론 서울특별시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지역적인 현안이에요. 이런 거를 지금 그 국정에 그렇지 않아도 엄청 바쁜 총리가 연일 이렇게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강하게 계속 봐서 시간을 쓰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네. 그다음 제일 저는 하이라이트가 네. 그렇게 주술을 싫어하고 건진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에 둘러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이 민주당 정권 총리가 종묘 비판하면서 뭐 기가 눌린다느니 이런 소리를 한 것부터가 저는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자, 박찬수 대기자님. 예, 김민석 총리 행동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하려면은 안 했어요. 사실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강찬호 의원이 국민의힘이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네.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하려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오세훈 시장이 올 2월에 강남 3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강남구에 이제 집값이 11호 확 대책. 오르니까 다시 이제 묶었고 네, 네. 그 묶은 게 결국 서울시까지 이제 확대된 건데 그런 거라든가 또 한강버스도 좀 무리하게 도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한강버스가 출퇴근의 효율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입했다가 사고가 나니까 지금은 그냥 운행 중단 상태로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전선거운동이란 것들은 정치적인 공방은 될 수가 있지만은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딱 엄밀하게 따져갖고 아니다 기다 판별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행정의 일환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뭐 김민석 총리의 최근 행보를 사전선거운동이다라고 비난하는 국민의힘 태도는 너무 좀 아전인수격이고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 총리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고민은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다 아마 본인이 오래전에 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김민석 총리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예상을 해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뚜렷한 강력한 주자가 지금 눈에 잘 안 띄고 있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주자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면 김민석 총리 본인이 원하기 전에 아마 내년 초쯤 되면은 당에서 이제 김민석 총리 차출론이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갖고 오히려 김민석 총리가 약간 떠밀리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국무총리 그만두고 서울시장 나간다라는 게 좀 명분도 약한 측면이 있고 그러기 네.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강하게 지금 서울시장 출마할 생각이 있다. 네. 사실 사전선거보다 한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강찬호 의원님 아까 짧게. 얘기했는데 저도 뭐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워낙 이제 독주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견제하는 차원인데 총리가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요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당에서는 김민석을 그러면 밀겠다는 움직임이 들지 모르지만 저는 용산 안에서는 김민석을 그렇게 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차라리 그거보다는 당대표로 내서 네. 지금 툭하면 엇박자가 나는 정청래 체제 다음에는 네. 좀 제대로 된 친명 당대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 출연해서 같은 당 김혜지 의원 비례대표 연속해서 2번 받았죠. 장애인 비하 논란 휩싸였습니다. 장애인 할당제가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 제외하면 기득권 뭐 등등 사실 더 센 발언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나오면 이 종편이나 뭐 지상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이게 좀 어떻게 자제해서 말씀하시던 분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제 드릴 질문은 이거예요. 박찬수 대기자님. 엄중 연고를 하긴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사표를 냈더니 김혜지 의원은 또 고발도 했거든요. 박 대변인을. 반려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그거는 결국 그 장동혁 저희 국민의힘 대표 지도부의 어떤
그 장애인이라든가 소수자를 보는 시각 일단은 드러낸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내심으로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야 너 자중해야지만 사표까지는 안 내도 돼라고 무마하는 거거든요. 발언을 보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 네. 자당 특히 이제 자당의 이제 동료 국회의원인 셈인데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 장애인 할당이 지나치지 않다. 눈이 불편한 걸 제외하면 김혜지 의원은 기득권이다. 이거 완전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거든요. 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을 어떤 차별금지 정신에 따라 갖고 제재하고 징계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정당은 과연 그 소수자와 다양한 어떤 인종 여성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만약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했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공격할 텐데 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보수는 워낙 이제 옷이 좀 더럽다 보니까 거기에다 오물 하나 더 튄다고 그래갖고 잘 표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보수 정당이 옷이 더럽다. 이거는 제가 약간 완화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찬수 대기자님이 보시기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 떨어진다. 쪽에 약간 떨어진다 조금, 그런 뜻으로. 비판이 좀 약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보수는 세탁을 안 하나?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상당히 어이없는 행동인데요. 예. 사표를 낸 거를 반려하는 거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조금 좀 감수성을 높여야 되겠다. 제가 볼 때 보수가 과거에 옷이 더러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 하실 뭐 여러 가지 또 이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 들어 민주당 행태를 보면 여기가 더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분들 지금 성범죄 주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성 관련 범죄들 엄청나게 저쪽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툭하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논란들 또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뭐 본인들은 강남 때려잡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강남에 그렇게 사는 사람 많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지금 본인들이 옛날에 얘기하던 무슨 그 선악 프로그램에서 자기들은 선, 그리고 저쪽은 악. 그리고 본인들은 서민과 약자. 이 프레임 제가 볼 때는 다 까먹었어요. 지금 저 정권 3-4번 거치면서 지금 세속 정당 치고도 굉장히 역시 오물이 굉장히 많은 당으로 간 지가 오래고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그 옛날에 이미지 갖고서 계속 지금 그렇지 않은 척을 하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저도 김하지 의원이 대한 방배영 대변인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특히 여기에는 계파 갈등이 또 녹아 있어요. 제가 보기 그래요. 친한동훈 파잖아요. 지금 김혜지 의원을 공격하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분을 공천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였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런 말까지예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실 들어갈 때 김혜지 의원을 에스코트하면서 들어가는 게 기사가 많이 났다. 일종의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한 것. 이거는 정말 아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더군다나 이건 김혜지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한 엄청난 이건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본질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자체로 뭐 막말 논란도 건지 있겠지만 본질이 지금 계파 갈등인데 이러한 계파 갈등을 노골적으로 이제 시전한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경고에 그친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미디어 대변인도 입입니다. 입에 문제가 있으면 입은 교체해야 됩니다. 자. 민주당 짧게만 박찬수 대기자님. 이 사건의 본질은 그 계파 갈등이 아니죠. 그 어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인식이죠. 네네. 그게 본질입니다. 계파 갈등 얘기하다가 이게 녹여 있다는 거고 본질은 약자에 대한 인식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초선 의원 강연에서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다. 자, 박찬수 대기자님 동의하십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보면 그건 개인의 시각이죠.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근데 그 의미는 뭐라고 보시죠?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그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굳히는데 강성 지지층들의 힘이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그게 과연 민주당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대표면은 지금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우리나라 국민의 한 30-40%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인데 그런 정당이라면 좀 더 이렇게 시각을 폭넓게 갖고 넓게 가지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그 정치를 해야지 어떤 좀 특정 이렇게 정파 특정 미디어에 이렇게 기대는 정치를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망했냐 하면은 저는 그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이렇게 보수 언론 이른바 그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보수 언론에 너무 기대해 왔던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예. 저는 그러니까 정당은 기본적으로 언론을 존중하고 언론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네네. 언론을 기반으로 갖고 세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라든가 행동은 저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제가 봅니다.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중동입니다. 제가 직접 배현진 의원한테 들었는데 배현진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진아 너 조중동 보지 마. 다 거짓말장애들이야. 그리고 고성국 TV 봐. 그랬다고 합니다. 네. 자 만약에 저는 좀 전에 처음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박 의원님께서 그거는 개인의 뭐 생각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 짠지일보를 척도라고 한 게 어떻게 정청래 의원이 개인입니까? 집권당 대표예요. 이 나라 입법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뭐 특정 매체를 척도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개인의 생각 이꼬로 집권당 지금 대표로서 굉장히 큰 의미와 영향을 갖는 것이에요. 집권당의 방향이 글로 간다. 아닌 말로 그럼 우리 아닌 말로 장동혁 대표가 네. 고성국 TV가 우리 여론의 지표다, 척도다.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네. 우선 제 생각에는 진보 언론부터 아마 물어뜯을 겁니다. 그건 당연히 물어뜯어야 되고요. 정청래 대표건 고성국 장동혁 대표건 특정 편향적인 그런 그 유튜브를 갖고 척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집권당 제1야당 대표로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조중동조차도 싫고 거짓말장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 밑에 자기 수석이나 비서들한테 그랬어요. 네. 조중동 간부들하고 앞으로 만나지도 말고 고성국 TV를 보라.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한별이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6년 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엄마는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별이를 시설에 맡겼는데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두 사람. 아직은 엄마와 살기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기에 한별이는 더욱더 마음을 잡고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올해는 전교회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한별이.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별이가 큰 꿈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낮아서 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6도대에 그쳤습니다. 6.5도. 아침 기온은 이번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영하권이자 영하 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대구 한령은 영하 8.2도까지 기온이 주저앉았습니다. 내일까지는 추위 감안하셔서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내일까지 또 서쪽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남 흑산도 홍도와 울릉도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대부분 해상에 먼바다 위주로 풍랑특보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강풍과 풍랑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산지 쪽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당분간 대기가 매우 메말라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서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고 대관령은 내일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파주도 철원과 함께 영하 6도, 대전과 세종 영하 1도, 광주 2도, 대구 0도 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3도로 서울 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약간씩 오르겠지만 여전히 내일까지는 추위가 이어진 뒤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와 방산, 인공지능 등 업무 협약 체결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틀째 장외 규탄 대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사법개혁에도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뒤에서 시위대를 부추겼다는 혐의 등을 받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늘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병 등을 이유로 경찰에 조사 종료를 요청해 2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7거래일 만에 4천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35포인트 내린 3,95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오늘 9개월여 만에 1,8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국내 유가는 국제 석유 제품 가격 반등과 환율 상승, 유류세 인하폭 축소 조치의 영향으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브라질 벨랭에서 제30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0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벨랭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국의 기후 정책이 다시 재편되는 시점에 열려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과 함께 COP30의 핵심 쟁점과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이호현 차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2차관이시죠? 네, 2차관입니다. 그렇죠? 2차관이면 기존의 산업부에 있던 그 부분이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올 때 그 조직이 그대로 온 겁니까? 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네. 2차관하면서 에너지를 담당했었고요. 네네. 그 에너지가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왔고 네. 기존에 있던 환경부의 환경 파트하고 같이 합쳐서 통합된 신설 부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하튼 뭐 정부의 판단으로는 이 조직 개편상 이것이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기후 문제 같이 해야지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시너지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죠. 네, 예, 정책적 시너지를 높이고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대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신설된 부처입니다. 네, 아까 말한 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에 김성환 지금 장관이
뭐 고위급 세그먼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수석 대표로 참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 총회 일정이라든지 우리 대표단의 주요 활동 그걸 뭐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김성환 장관이 수석 대표로 네. 그 저희가 컵 이제 COP 30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번에 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저희가 국가적으로 정해서 그 수준을 이제 발표를 좀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건 우리나라 가입은 못했습니다만 탈석탄 동맹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2017년부터 영국하고 캐나다가 중심으로 이제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은 뭐 폐지하겠다, 뭐 신설하지 않겠다 이런 탈석탄 동맹을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 한 60개국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자체도 한 8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탈석탄 동맹에 참여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나라들과 뭐 에너지 정책, 기후 환경 정책 이런 것들 좀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계기가 아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석탄 정책 여기에 6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참여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뜻 빨리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었나 보네요. 예, 뭐 아무래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석탄 발전기가 아직 61기가 운영되고 있고 한 발전 비중으로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걸 급격하게 감축하기 좀 어렵지 않았냐 그동안에 좀 판단을 했는데 기왕에 뭐 저희가 기후 변화 대응하고 또 이제 우리 전력망을 탈탄소하고 좀 청정화하려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것들 하니까 핵심 기조도 역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겠네요. 이번 행사에서 우리가 보일 핵심 기조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예, 한국이 그 국제사회 책임 있는 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좀 더 한 단계 더 도약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다른 나라도 동참을 좀 호소하고 이번 기회에서 우리가 탈탄소 녹색 문명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탈탄소를 하면서 산업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도 만들어내고 일자리도 만들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제 성장을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취지로 아마 여러 가지 행사나 컨퍼런스나 이런 데 참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은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이제 당사국이 마련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국제기구라 그러나요? 이게 마련한 유엔이 마련했겠죠? 아젠다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5년마다 그 NDC라고 그러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거를 이제 각국들이 제출을 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80개국 이상 국가들이 이제 제출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제출을 해서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제까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초점을 많이 뒀었다면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뭐 이런 기상 기후 변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일단 특히 이제 그 기후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개도국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리스크에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뭐 기술 지원도 있고 재정적 지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국제적으로 다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부분이 아마 많이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OP30이 미국 대선 이후 첫 글로벌 기후 무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요국들이 기후 정책에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어떤 스탠스를 잡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미국, EU, 중국 어떤 기후 정책 기본 방향이랄까 있던 거를 어떤 스탠스를 지금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이제 기후 정책이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미국에서도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조금 이제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는 사이에 사실 중국이 글로벌 녹색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80%에서 95%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전기차 한 70%,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한 67%. 이렇게 그 글로벌 시장을 사실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전 세계 탄소 감축, 기후 변화 대응을 리드하는 그런 국가가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조금 불편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세는 마냥 이 대세를 마냥 미국도 거스를 수는 없을 거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유는 전통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물론 특정 국가에 있을 정도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대세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들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차관님이 모두에 설명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에너지 이런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이상 머뭇거릴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순기능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그 어떤 차원의 경제 성장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은 어떤지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세계의 트렌드가 우리의 어떤 통상 이런 부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에너지 통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EU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온실가스 감축 수준 이에 따라서 시밤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장벽들을 이제 탄소 감축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그게 자기네 기준에 맞춰서 규제도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또 탄소 감축 수준이 상당히 있는 제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통상 질서들이 이제 새롭게 좀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탄소 감축을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가 철강이나 그린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도 좀 더 그린화시키고 청정화시킨다 그러면 고부가가치로 구조 전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들이 앞으로는 이제 저탄소 시장, 청정 시장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나 기업들이 좀 더 한 발짝 앞서서 좀 먼저 노력을 하자. 그러면 이 시장을 저희가 선도할 수 있을 거고 모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청정산, 녹색 산업을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중국만큼이나 대안 세력으로서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녹색 산업에 있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더 이상 이제 늦추거나 놓쳐서는 좀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질문 같은데요. 이번 회의에선 이른바 화석연료 단계적 폐기 로드맵 이거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건지 이게 우리한테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석탄을 줄이는 그런 동맹도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들이 다른 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석탄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이제 석유라든지 가스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금들이 좀 또 세제 지원, 그런 재정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고 단계적으로 좀 줄이고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에너지 저장, 청정에너지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로드맵을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탈탄소 녹색 문명 전환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말 그대로 에너지 전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석탄을 에너지 주된 에너지를 쓰고 있다가 이제 석유로 에너지 전환을 했고 또 석유에서 에너지 전환해서 이제 원전도 했고 지금 사실 이제 전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전기 시대도 청정 전기 시대로 이제 점차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이제 화석 연료를 가스를 포함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류의 삶의 질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청정 원료, 청정 연료 이런 이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같은 청정 녹색 산업을 통해서 새롭게 문명이 열리고 있고 그렇게 열릴 것이다. 그런 비즈니스나 그런 산업 일자리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새로운 탈탄소 녹색 문명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개념 아주 좋고 가야 될 방향은 뭐 100%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과정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산업 제조업 기반이 아무래도 뭐 온실가스의 집약적 구조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반을 좀 조정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떤 뭐 쟁점이랄지 난제 좀 어려운 과제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그 경제 구조에서 그 탈탄소, 녹색 전환 이쪽으로 좀 하다 보면은 좀 그나마 좀 쉬운 부분이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에너지 분야 또는 이제 전력 분야에서 이제 탈탄소를 먼저 많이 하고 탄소 감축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산업 부분이 그 탄소 감축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고요. 뭐 당장 비용의 문제가 수반되잖아요.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라는 세멘트라든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화석 연료를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 연료를 전환하거나 공정을 전기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탄소 감축을 단순히 이제 이제는 비용으로만 보시기는 좀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 감축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돈을 좀 벌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우리 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점점 그린 철강, 그린 석유화학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차제에 저희가 구조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면 앞으로 이런 산업에서도 그린 산업 분야에서 녹색 산업이라고 합니다만 세계적인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산업 전략도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게 그냥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구조를 창출할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패러다임을 변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역시 가장 뭐 중심이 되는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일 텐데 우리가 이제 2030 NDC 설정했던 게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2030년까지요. 2030을 NDC 설정했던 거니까 2018년과 대비해서 이제 12년 만에 40% 감축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이행률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한 12% 정도. 12%? 예, 한 8,900만 톤 정도 저희가 감축을 그래도 했고요. 많이 감축했네요. 이제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18% 정도 더 해야 되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2억 톤 이상을 또 감축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목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목표니까 뭐 달성하게 정부도 또 기업들과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뭐 딱 40%는 달성 못하더라도 근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전제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가는 길에. 일단 기업들이 좀 감축할 수 있도록 또 산업이 좀 감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감축하는 기업들 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좀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일단 탈탄소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탄소 감축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전력망이나 이쪽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은 좀 청정화하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이 사실 우리나라가 발전량 기준으로 한 10%까지밖에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현재 한 10% 정도. 예,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비중을 대폭 늘리고 네. 특히 이제 우리 전력망부터 좀 전기를 청정화시키면 나머지 이제 산업 부분에서 청정 전기를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에너지 부분에서의 청정화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제로 에너지 탄소 배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좀 대폭 지원하고 중요한 수송 부분은 또 전기차 건물 리모델링 지원한다는 거는 막 완전히 깨고 새로 짓고 이러면 훨씬 더 많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죠. 에너지를 예.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하나로. 또 예. 재생에너지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히트펌프나 열 같은 것도 전기화시켜서 네. 탄소 감축을 좀 줄이고 예. 탄소 감축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전 분야에서 뭐 특정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모든 네. 노력을 다 같이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번에 이제 2035 NDC 53%에서 61% 뭐 이런 걸 도출했습니다. 네. 요거는 도출 뭐 근거 이거는 제가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네. 요거는 그럼 지금 2030 NDC하고 비교해서는 뭐 어떤 점에서 좀 다를까요? 차이점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50년을 네. 그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탄소 배출하는 거 하고 또 흡수하는 거 합쳐서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목표 시점이 2050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2018년도를 이제 목표 년도로. 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가 아마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했던 시기라고 보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쭉 그러니까 균등하게 이제 감축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선형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선형에 맞춰 봤을 때 203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한 5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균등 감축 수준에 보면은 적어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에 53%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하한선을 저희가 53%로 뒀고요. 네. 또 정부 재정 지원이라든지 또 기술 발전 속도가 또 어떻게 또 더 긍정적으로 또 효과가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네. 좀 더 의욕적으로 목표를 좀 제시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뭐 IPCC 이제 기후변화 대응 국제 정부가 협의체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한테 권고하고 있는 수준은 61%입니다. 그 정도까지 저희가 뭐 좀 도전적인 목표도 이번에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어서 네네. 산업 부분보다는 주로 에너지 분야, 그러면 수송, 건물 분야에 좀 더 감축률을 좀 많이 주었고 네. 설정을 했고 네네. 산업 부분은 좀 24% 정도로 다른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으로 뭔가 산업계에서 우선 적응하고 그다음에 네. 먼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도 하고 네네. 또 이제 산업 공정도 변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산업 부분 좀 더 여유를 두고 물론 이제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산업 부분은 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렇게 산업 부분 좀 배려해서 이번에 목표를 설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차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산업계에서 기술 리스크 크고 산업구조 전환 비용도 높고 산업계 혼란 우려도 있다. 그런 점들을 이제 감안해서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게 그 부분은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좀 여유를 뒀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산업계에서도 상당히 도전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목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도 있고 네네. 그 정부도 그만큼 감축한 만큼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를 정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또 산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규제 감축 의무는 빠르게 강화되는데 기술혁신 인프라 지원 체계 속도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약간 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호인 차관님께서는 산업 현장에 이런 종류의 우려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갖고 계십니까? 뭐 저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네. 그 업무를 하면서 산업계한테 긴밀하게 조율을 그렇죠. 해왔었고 예, 사실 이번에 NDC 목표를 산업분 설정하는데도 산업계와 같이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 수렴하면서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기업들이 일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탄소 감축을 하기엔 이제 기술이 좀 탄소 감축 기술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네.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상당히 많은 재원들이 좀 필요할 걸 보여줘서 정부가 네. 거기에 집중 재정 지원을 또 기술 상용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감축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이제 인센티브를 좀 차등화해서 지원함으로써 감축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네. 투자를 좀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녹색 산업이라든지 네.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점차적으로 확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개척이라든지 네. 어쨌든 블루오션이군요. 그 큰 의미에서 볼 때. 적극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수출 네트워크, 통상 네트워크도 네. 가동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호연 차관님께서 계속 에너지 쭉 다뤄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도 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최근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했습니다. 이게 뭐 한 5년간에 걸쳐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하튼 뭐 많은 양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전력 수급이 이게 전력이 이걸 어떻게 뒷받침하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시대는 이제 성큼 다가왔는데 막대한 전력은 필요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뭐 탈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조금 유연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만약에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고 쳤을 때 과연 이 AI 시대는 막 도래한 현상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전력 수요를 우리가 대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청정에너지 이쪽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엇박자라 그럴까요? 좀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예, 사실 전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그 전기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거는 그 첨단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네. 그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전력 수요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AI 그 데이터 센터 수요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이제 감당해낼 수 있는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발전소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망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야 되지만 네네. AI 시대가 확실하게 도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2년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뭐 AI 수요라든지 첨단 산업 수요라든지 전력 수요를 계산해 갖고 거기에 맞춰 이제 발전소 설립 계획 등을 이제 설비 계획들을 이제 짜는데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사실은 무탄소 전원들이 이제 앞으로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무탄소 전원 비중을 좀 늘려야지만 우리 전력을 시스템을 이제 청정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믹스 전략으로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이 정부는 확고한 그 에너지 정책과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무조건 이제 크게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제 대규모 송전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발전소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거는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거기서 남는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의 수요 그러니까 지역의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첨단 산업이 입주하게 되면 이런 지산지소 형태의 분산형 전력망을 저희가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지역망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제 저희는 지역 전력 분산형 전력망도 앞으로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송전망도 같이 에너지 고속도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의 질문인데 오늘 우리의 얘기를 좀 마무리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기후,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향후 1, 2년 동안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또 더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바라보고 가야 될 거는 어떤 방향인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일단 저희가 NDC도 발표를 했고 에너지의 청정화, 에너지 재전환 또 산업 대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더 높여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의 어떤 우리 그리드에 전력망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력망 좀 확충하고 네. 전력망도 다시 재정비하고 새롭게 이제 레이아웃 한다고 저희는 얘기합니다만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행해 나가려면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 전력 시장, 에너지 시장, 가격, 그 다음에 요금, 네. 그 다음에 시장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관련 법령들도 다 같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장도 가격도 체계도 청정화 좀 새로운 그 녹색 전환 시기에 맞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딴 날보다 더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일 있어요?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요? 이야. 자,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한 무주택자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막차 수요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섰어요? 예, 일단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에 소재한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를 최초로 산 사람이 35,8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같은 기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특히 20대와 30대 청년 생애 최초 매수자가 21,436명으로 전체 매수자의 59.8%를 찍었습니다. 2021년엔 이 비율이 60.8%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21년 최고점을 찍은 뒤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22년에 18,328명, 그리고 2023년에 21,089명 등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등에 힘입어 올해까지 증가세가 이어진 겁니다. 다만 월 단위로 보면은요, 15 대책이 있었던 10월에 생애 첫 내 집 마련이 상당폭 줄어든 걸로 조사가 되는데요. 각종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제약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9월에 5,983명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 10월에는 4,714명이었습니다. 21.21% 감소한 겁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내 집 마련 수요 늘어났다. 원인은 지금 내가 안 사면 나중에 더 사기 힘들 거다. 더 오를 거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거 아닐까요? 예, 그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네네. 사실 그 사이에 67 대출 규제, 그리고 97 공급 대책, 그리고 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까지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집값 상승을 누르지 못하다 보니까 어서 사야 되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동작구의 한 중개업자는 15 대책 직전에는 집을 내놓자마자 팔리는 게 부지기수였다면서 규제 대책이 나올 거라는 소문에 호가를 높여도 매수자가 오히려 서두르는 분위기였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11호 대책이 나와 이후에도 지금 김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주택 가격이나 매수 심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1.19% 상승해서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또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를 봤을 때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는 전월 대비 4.717포인트가 오른 137.5로 올해 들어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여전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면서 공급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시장 상승 기대감이 여전해서 정비 사업 아파트 위주로 실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뭐 상대방이 뭐 동의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갖추면 쉬운 어렵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능 이면에 사생활 침해다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 카카오톡이 업데이트하면서 이 논란이 더 커졌어요. 예, 카카오톡이 지난주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네. 원래도 친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기능은 최대 6시간까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업데이트 이후에 무제한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서로 동의하에 서로 위치를 확인하고 또 카카오 맵 지도 위에서 친구에게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짧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거든요. 네. 아무래도 매번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확대가 됐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요. 아동이나 여성들 이게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위치 공유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이제 상당히 필요하고 네. 또 이제 치매 앓는 부모님 아주 고령의 부모님 계시다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사용 동의 문제 이게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온라인상의 문제 제기를 보면요. 네. 부모나 연인처럼 상대방의 동의 요청을 좀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대한 불만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연인으로부터 수시로 위치를 감시당하고 있다거나 엄마가 학원에 제 시간에 갔는지 과도하게 간섭한다 등의 반응들이 있고요. 네, 또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의부증, 의처증에게는 좀 좋은 기능일 듯. 회사 상사가 외근이나 출장을 갈 때 켜두라고 할까봐 부담이다. 네. 또 위치 추적 어플들이 왜 망했는지. 이거 없어야겠네. 아니 지금 김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없어야겠어요. 이거. 네, 그래서 이것도 있는데요. 위치 추적 어플들이 왜 망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등 비꼬는 반응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동의가 없이 친구가 내 위치를 볼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위치 공유를 하고 싶지 않다면 친구 위치 그룹 나가기로 위치 공유를 끝낼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는 그 이면 뒤에 사생활 침해, 사생활 제한 이 문제 민감한 문제가 끼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방의 의료 소외 문제 여전히 심각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2027년 대입이죠. 그때부터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게 2027년 대입 전형이라 해도 이게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요번 전형 다음 전형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지역 의사란 개념 이거 정확히 어떤 거예요? 예, 일단 지역 의사라는 게 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의대를 나온 이후에 의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10년 정도를 근무하는 의사라는 개념이에요. 국가 지원 받고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그 비수도권에 근무한다 이거네요. 예, 학비를 지급받고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의무 근무는 10년 정도인데 원래 의료계가 직업 선택, 거주 이전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조금은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국의 의대가 아니라 국공립대를 위주로 각 학교 정원 내에서 1에서 5% 정도의 낮은 비율로 시범 도입을 먼저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데 너무 소수라는 겁니다. 전국 39개 의대에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이 3,123명이거든요. 이 중 국공립대가 973명입니다. 973명에 1에서 5%를 적으면 9명, 많으면 48명이거든요. 시범 도입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50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요. 지역 의사 규모뿐 아니라 의무 근무 강제하는 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제 공청회에서 규모만큼이나 많은 의견이 오간 게 의무 근무 또 의무 근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는 것인데요. 일단 정부는 10년간 근무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 정지를 하고 면허 정지를 3회 이상 받게 되면은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올 9월에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가 좀 부정적인데요.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과도한 처벌 조항으로 이탈을 막는 것보다 여러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탈 방지 유인책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의사단체는 의무 근무를 강제하는 현행 방안이 직업 수행의 본질적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인센티브가 명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주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의 무게가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보다 현저히 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의사단체는 또 10년 의무 근무를 하는 단일한 방안이 아니라 전문의를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이나 수도권과 지역병원을 순환해서 근무하는 모델 등이 다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또 지역 의사제가 실제로 공공의료에 기여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김영수 경상국립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는 지역 출신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결과가 네.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붕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보니까 관련법 통과되면 뭐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네. 자, 주제를 마지막 주제 바꿔볼게요. 지난 13일 대입수학 능력 시험 때 시각장애인용 문제집 표기 방식이 사전 고지 없이 바뀌어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통상 시각장애인들은 텍스트 정보를 네.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스크린 리더기를 통해서 문제를 듣고 풀거든요. 네. 또 점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를 풀 때 보기를 다시 듣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데 표기 방식이 변경이 되면서 검색을 하는 게 어려워진 겁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괄호가 쳐진 가라는 글자가 있을 때 지난 9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괄호를 열고 가라는 글자가 있고요. 괄호를 닫고 이런 방식으로 표기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 수능에는 특수 문자인 괄호 가 그러니까 따로 가로가 포함된 특수 문자를 사용해서 인쇄가 된 겁니다. 네네. 근데 이 문제가 이 특수 문자인 괄호 가는 글자 가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특수 문자로 인식이 되니까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얘기군요. 예. 예를 들면 원문자 1하고 그냥 1하고 다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인 A군이 고사장에 들어가서 기존에 하던 대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네. 표기 방식이 변경된 걸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A군은 기존 방식대로 문제를 풀 수 없었고 대체할 방법을 찾기까지 시험 시간을 많이 뺏겼다면서 네. 이번 국어 시험은 어려운 난도로 말이 많았는데 시험지 자체의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해서 네. 계획을 해온 배분 전략이 무의미해졌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어떤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일단 입장 자체가 네. 읽기 청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장애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추후 시각장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음성 파일 내 표시 문자를 수험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이런 변화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A군은 수능을 치르는 학생 개개인에게 공지하는 게 어렵다면은 적어도 중증 시각 장애인이 수능을 치르는 맹학교에는 공지를 해줬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 드립니다. 손변이 정해 드림.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가 정해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 정해 주셨습니까? 네, 바로 지금 핫 이슈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가 유지하는가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검토하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논쟁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자, 손정인 변호사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명예훼손이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데 네. 일단 우리 형법 307조는 공연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도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된다라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요. 예를 들면 임금을 체불하는 뭐 악덕 기업주가 있거나 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도덕한 부모가 있거나 이런 사실이 실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떠벌리고 소문을 내면 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것만 명예훼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그 법이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손 변호사님도 이렇게 사건 하시다 보면 제법 있습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일단 요즘 많이 들어오고 상담이 진행되는 사건은요. 리뷰 관련된 겁니다. 어떤 기업의 제품이나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전문가 서비스에 대해서 리뷰를 작성해서 한쪽은 그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이것이 영업방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부도덕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네. 이제 소문을 내거나 또는 부부관계에서도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 상대로 이 사람들을 회사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실제로 실생활에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인터넷에 글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너 과거에 이렇게 했지, 너 이런 잘못이 있었지, 너 이런 약점이 있잖아 라고 올리는 순간 또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서로 진실 공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명예훼손 사건은 많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생각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사건이 많다는 거고, 제가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업 제품에 대해서 이게 뭐 댓글을 단다거나 어디다 평가를 한다거나, 특히 음식은 뭐 우리가 식당 프랜차이즈에서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그 댓글을 달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거기에 대해서 혹평을 했을 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도 사실 애매할 수는 있겠어요. 네, 만약에 허위 사실로 이제 글을 썼다면 당연히 이제 뭐 업무 방해라든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서비스가 너무 나빴고 직원이 이렇게 나쁘게 행동했고 혹은 음식에서 이런 이물질이 나왔다. 네, 그게 자기가 넣은 게 아니라면. 네, 예.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썼을 경우에 일단 고소를 하면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근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사적으로 보복할 목적이 있거나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그냥 평가를 했을 뿐이고 네.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형사처벌에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자, 아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하는데 사례를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불륜을 한 걸 회사 떠들고 다녔다 하니까 확 와닿네요. 자, 근데 대표적인 사례 우리가 들으면 그거구나 할 만한 거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실적시로 문제됐던 것은 배드 파더스 사건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양육비 지급 안 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그냥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주는 사람들에게 신상 공개하는 사건이 이제 유죄냐 무죄를 둘러싸냐 굉장히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선처를 받긴 했으나 그럼 이 사람들 주장에서는 이런 공익적 목적과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이 되지 않느냐, 이걸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 형사처벌은 부당하다라고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이다. 이렇게 네. 판단이 나옴으로 인해서 네. 이제 유죄 판결은 이어졌지만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특히 이제 피해자 관점에서 거대한 어떤 사람들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때 너무 네. 그 제약을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너무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익 목적일 경우에 그게 이제 인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 공익 목적에 의한 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가 안 될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어떤 기준이랄까 그 라인 선이랄까 그게 어떤 게 될까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네네. 오히려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들보다 그 상대방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네.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보게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일반인이 정치인을 상대로 사실적시를 한다. 네네. 공익적 목적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있죠. 판례는 오로지 공익적 목적으로만 이렇게 그 유포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설사 사익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네. 큰 목적이 공익적 목적이면 공적인 목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일반인을 상대로 그 사람이 과거에 예를 들면 진짜 불륜을 했다. 네. 또는 정말 숨기고 싶은 가정사가 있는데 그것을 폭로했어요. 그거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사적인 이익이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적인 복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로 그렇습니다. 하는. 특히 이런 사적 이익으로 폭로되는 가정들이 회사 내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고 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유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건 정적 제거 목적이라는 보복적 목적을 더 감안할 수도 있고요. 다만 오로지 개인과 개인은 이렇게 공적보다 사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파더스도 어떻게 보면 단체이긴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문제였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냐 유지냐 이거 갖고 꽤 오랫동안 지금 뭐 논쟁을 우리 사회가 벌여왔는데 먼저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자들이거나 기업이나 어떤 거대한 권력을 상대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 이런 권고를 했었는데 네. 이것이 국제인권 규범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미투 운동 당시에도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어떤 폭로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평가가 있었을 때 이 피해자들이 과거의 사실을 밝혀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까 봐 사실 입을 닫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어떤 그 부당한 권력에 있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좀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명예훼손이라는 침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온리 형사처벌로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상 형사처벌도 초범 같은 경우는 벌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네. 실효적이지 않고 오히려 민사적인 위자료 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벌로 그 정가로 만드는 것은 좀 가혹하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마저 입을 닫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폐지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어쨌든 그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입을 열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네요. 지나치게 어떤 법의 족쇄 때문에 꼭 말하고 진실을 밝혀야 될 부분이 이렇게 묻혀져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폐지 주장한 쪽이라면 반대로 폐지를 반대하는 이게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이제 피해자 관점입니다. 실제 명예훼손의 피해자 입장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오는 사유들은 숨기고 싶은 병력, 뭐 가정사, 내가 불치의 질병이 있다거나 가정에 불의한 일이 있거나 예를 들면 내가 실제적으로 잘못은 했지만 불륜범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공연히 자유롭게 떠들고 다니는
사회는 이 폭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사적인 제재와 사적인 폭로로 사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현재에서는 우리나라가 워낙 인터넷 강국이니까요. 이 피해 속도가 너무나 파급력이 높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 인터넷상에 확산되면 무섭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인격과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폐지를 반대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법조계에서는 아까 논리 있잖아요.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근데 그 논리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금이 너무 극히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의 명예훼손을 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매장을 시키고 싶은데 네. 형사처벌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것마저 폐지되고 그럼 나중에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받아 그럼 우리나라 손해배상금이 500만 원도 나오고 1000만 원도 나오고 2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들어가는 비가 뭐 비용, 시간, 뭐 변호사 선임비 따지면 피해자가 사실상 손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 피해자의 피해 구제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아기의 명예훼손 범들을 막아낼 수 없다. 특히 유튜버들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네. 이런 유튜버들이 그 사람이 어떤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게 트집이라고 자꾸선 공갈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시끄러웠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유지해야 될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지금 우리 손 변호사님은 피해 구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좀 세게 표현하면 악랄한 가해자를 응징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네. 요즘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을 하잖아요. 네. 고소를 안 하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쉽게 가해자를 찾기 어렵거든요. 네네.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서 누가 했는지를 알아내가지고 그걸 법원에 소장을 내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형사처벌이 실익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요. 뭐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은가 봐요. 뭐 우리나라만 있지는 않고요. 네. 뭐 가까이는 일본 정도, 우리나라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영국과 미국은 명예훼손죄가 없고요.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평판이나 명예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법 폐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아무래도 여당 위주로 해가지고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토론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요, 비단 지금 1, 2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대론자들의 입장, 피해자를 네. 어떻게 보호할 거냐. 실제 이렇게 무분별하게 폭로하고 사생활 폭로해서 사회를 어질럽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에 대한 대체 입법이 나오거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이게 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민할 지점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이번만큼 의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1992년 환경보호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의 주제곡입니다. 올스타밴드의 내일은 늦으리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천종철입니다.